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작가? 네, 작가님께서 그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람들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한다. 제가 생각했을 때 두려움부터 시작하면은 대부분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사람이 비교를 하는 것처럼 의심하는 것도 뭐 당연한 본능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 작가님의 어떤 질문의 어떤 레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야죠. 그치.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비교는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 네. 인간은 비교를 하면서 분별을 하게 되고 그 분별을 통해서 이 대상이 나보다 우월한지 나보다 열등한지를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잖아. 네. 근데 그 비교를 통해서 무의식적인 그 알미 나중에 펼쳐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비교를 통해서 이게 나보다 우월한 존재면 약간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비교를 통해서 대상이 나보다 열등한 존재면 우리는 교만함을 느끼게 되는 게 비교라는 거잖아. 네. 그만큼 비교라는 것은 우리의 부정적 감정, 부정적 느낌, 부정의 바이브를 만드는 게 비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나보다 우월한 존재를 만나든 나보다 열등한 존재를 만나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나보다 우월한 존재를 만났어? 저 사람 나보다 돈이 많네?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비교를 하면 부정적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까? 그렇죠. 저 나이에 저게 가능해? 뭔가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걸 쓰지 않았을까? 라고 의심을 하기도 해. 그렇죠. 반대로 나보다 조금 열등한 존재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의심하게 돼. 내가 진짜 저 사람보다 돈이 많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 진짜 우월한 게 맞을까?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열등감을 느끼든 우월감을 느끼든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비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 비굴하거나 교만하거나의 준말이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보다 우월한 존재에 대해서는 비굴함을 느끼고 열등한 존재에 대해서는 교만함을 느끼는데 그 부정적 감정이 일으키는 것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비교를 할 때 비교를 하지 않고 비교를 할 때 비교를 알게 되면 네. 이런 이제 부정적 감정을 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비교를 할 때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이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돼요. 다음 스텝으로 안 넘어갈 수 그렇지. 있는 거네요. 그 중간에서 브레이크를 딱 걸어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딱 걸어주게 되면 비교가 가진 부정적 바이브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게 돼요. 그 사로잡히지 않는 삶이 뭐냐면 흘려보내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리게 되면 그 감정에 떡이 돼서 휩싸이지 않고 그걸 흘려보내기 때문에 부정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그러면 이 비교를 통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알게 되면 의문을 품게 돼. 저 사람은 저렇게 나보다 뛰어나구나.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 그래? 그러면 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 왜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지? 라는 긍정적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성을 따라가게 되면, 즉 비교에 빠지게 되면,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는 부정적인 의심을 하게 되지만 내가 비교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면 부정성을 흘러보내게 되고 의심이 아닌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을 하면 그 의심을 통해서 난 점점 퇴보를 하게 돼. 시기하고 질투하면 부정성에 갇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게 되면 성장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의심한 삶과 의문한 삶의 가장 큰 결정적 차이 같아.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처음 만나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가졌을지는 몰라도 그 색깔을 딱 이렇게 눈앞에다가 끼워놓고 저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레짐작하고 확신을 하는 그런 증거들을 모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 확신이란 말이 뭐냐면 신에 대한 확이 확신이에요.
신에 대한 확이 뭐냐면 신이 믿음이란 말이고 네. 확이 확실함이라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실함, 자기 믿음에 대한 확인이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왜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냐? 사실은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믿음을 넘어서서 알미 생기게 되면 우리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믿음을 확인하지 않게 돼요. 근데 확신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밑바탕에는 그게 아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확신을 하고 믿으려고 노력할까 생각해 보면 그 밑바탕에는 모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알면 두렵지가 않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뭔가를 모르면 두려워.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길도 처음 가본 길, 초행길 되게 무섭잖아요. 처음 누굴 만나게 되면 어색하잖아. 불편하고. 맞아요. 그렇죠. 처음 입사를 해서 처음 일을 하게 돼. 그럼 잘 못하잖아. 맞아요. 그게 다 뭐냐면 불안하고 두려움. 그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과거는 두렵지 않고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 미래는 모르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알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려고 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지레짐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게 지레짐작이고 그걸 넘어서서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뭐냐면 신념이라는 거고 그 신념에 대한 확인이 바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레짐작, 우리의 판단, 해석, 그리고 믿음, 신념, 확신이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우리 무의식,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짐작을 하고 그렇다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함으로써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오해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친한 후배와 친한 친구들과 3박 4일의 일정이었습니다. 골프도 치고 박물관도 가고 만난 저녁 식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 너무 행복하다. 이 야장의 맥주 한 잔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나는 누구를 부러워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난 지금의 나를 가장 부러워해 라고 말했을 겁니다. 물론 그때도 저는 그 순간에 취해 있었습니다. 행복에 취한 것이죠. 그런데 문득 그 친구를 보면서 부러운 사람이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세상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 모든 것에서 삼감하는 사람입니다. 맥주 한 잔에 감사하고 그 맛에 감탄하며 감동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단순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아름다움을 투영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아름다움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 사람은 세상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마음이 투영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투영하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삼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존재이자 누군가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존재이자 그 아름다움을 투영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거울에 비친 존재이자 거울 그 자체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할 때 세상 모든 것에게 아름다움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물들어가고 세상을 그렇게 채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자책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뭔가 의구심을 품기도 하는데 그런 자책하고 후회하고 의구심을 품는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 우리는 늘 습관처럼 살잖아. 습관대로. 별 생각 없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잘 모르잖아. 근데 이런 챌린지를 통해서 한 번쯤은 나를 볼 수 있는, 한 번은 습관처럼 살던 나의 삶을 브레이크를 걸어서 나를 또 다른 시선으로, 주시자의 시선으로, 관객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그런 어떤 배움의, 깨달음의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안녕하세요, 작가님. 임 작가. 또 오랜만에 제가 아, 나왔습니다. 그러게. 아니, 제가 너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강 작가님한테 때렸었어요. 저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가 제일 궁금했냐면 제가 지금 이제 챌린지를 운영을 맞아.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한 50분 정도랑 같이 하고 있는데 저 질문 중에 삼감이랑 삼불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많은 분들이 좀 동일하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삼불 중에 불평이랑 불만은 본인이 어떻게든 컨트롤을 하는데 불안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불안을 다루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불안이 왜 생기는지 그것도 너무 좀 궁금하고 아무리 미래를 그려보고 삼감을 하고 해도 예고 없이 막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 불안이 너무 힘든데 작가님께서는 불안의 근원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불안이 뭐냐면 불안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불안이거든. 그래서 불안하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두렵다라는 거야. 두렵다. 그래서 늘 두려움이 올라온다라는 말이거든. 그런데 이 두려움이 올라온 이유는 뭐냐면 이 두려움이 인간 감정의 기본값이라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우리 현대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심리, 우리의 감정을 보통 6가지로 이야기를 해. 근데 사실은 그 6가지가 하나로 모아지는 거야. 그게 뭐다? 두려움인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은 딱 2가지밖에 없어. 두려움이 있거나 두려움이 없거나. 나머지 감정들은 이 두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 분화되고 확장된 개념에 불과하거든.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 감정이 두려움이고 그게 디폴트 값이야.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
그런데 왜 이 두려움이 인간의 기본값이냐면 이 두려움이 우리의 생존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이야. 우리는 진화를 통해서 여기까지 봤잖아. 이 진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다? 생존하는 거야. 나의 개체를 보존하고 나의 종족을 유지하는 게 생존이잖아. 근데 이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감정이 두려움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되게 나약한 존재거든. 이 나약한 존재가 세상의 변화를 먼저 인식을 할 때 세상이 뭔가 달라졌어. 그럼 이 달라짐을 우리의 뇌가 알람 사인으로 딱 직시를 하는 거야. 뭔가 달라졌네. 그리고 알람이 딸랑 울려. 알람이 딸랑 울리면 이 울린 알람을, 즉 세상의 변화를 우리는 두려움으로 먼저 해석해 버리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생존하기 좋은 거야. 가만히 있는데 뭔가 후두둑 날라왔어. 불안한 거야. 뭐지? 가만히 있는데 뭐가 응해. 뭐지? 두려운 거야. 그게 인간의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한 거야.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첫 번째 감정으로 가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우리의 변화를 인식할 때, 즉 우리의 뇌에서 알람이 딸랑 울릴 때 그 구조물을 아믹달라를 그래. 아믹달라. 아믹달라가 편도체란 말이거든. 편도체가 딸랑 울리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종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살기 위한 일종의 생존 본능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 본능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불안을 만드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왜 요즘 이제 너무 현대사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막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제 순간에 도움이 될 만한 뭔가 시선을 전환하는 방법이라던가 생각법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자책 같은 거,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으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앞서 나가면 되고, 내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방향을 전환해서 잘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 이게 고민처럼 보이는데 고민을 가장한 욕심이야. 쉽게 말해서 이런 거지. 우리가 어떤 결과가 있으려면 힘든 과정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이 결과가 굉장히 멋진 거일수록 더 괴롭고 힘든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 힘든 과정은 겪기가 싫고 좋은 결과만을 바래.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 조바심이 생기는 거야. 빨리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다 보면 조바심 때문에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뭔가 빨리 돼야 되는데 그게 결과만을 바래서 그래. 내가 과정을 좀 즐겁게 그리고 충실히 이행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는 그 결과물에 도달해 있거든. 근데 이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이 과정이 싫어. 그러면 결과물만 계속 바라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조바심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겨. 조급함이 생기니까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어떤 자책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는 나를 한번 되돌아서 한번 봐야 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내가 이 결과를 올라가기 위한 과정을 잘 즐기고 있는가? 충실히 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자책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뭔가 의구심을 품기도 하는데, 그런 자책하고 후회하고 의구심을 품는다는 거는 잘하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 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나를 다시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가진 메타인지의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성장하는 과정이라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 난 또 왜 이러지? 이게 아니고, 이제 내가 나를 돌아볼 시간이 왔나 보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 그렇지. 그게 습관대로 살다가 나를 볼 수 있는 삶의 브레이크를 딱 걸어주는 시간이야. 우리는 늘 습관처럼 살잖아. 습관대로. 별 생각 없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잘 모르잖아. 근데 이런 챌린지를 통해서 한 번쯤은 나를 볼 수 있는, 한 번은 습관처럼 살던 나의 삶을 브레이크를 걸어서 나를 또 다른 시선으로, 주시자의 시선으로, 관객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그런 어떤 배움의 깨달음의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작가님도 불안할 때가 있으세요? 불안하지. 나도 불안하지. 전혀 그러지 아니, 내가 보이지 말했지. 않는데. 이 불안,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이야. 그래서 나도 불안해하지. 그러면 작가님은 혹시 개인적으로 그렇게 불안하시거나 두려우실 때 뭔가 작가님만의 그런 꿀팁이나 꿀팁? 방법 이런 게 있으세요? 나는 만트라가 있잖아. 만트라가 삶의 주문이라 그러잖아. 네. 그게 삼그지, 삼그. 아, 내가 이야기하는 그렇구나, 네. 그럴 수 있다, 그래라 그래. 내가 만약 불안을 느낀다. 나 지금 불안해 하구나. 그렇구나. 그래.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할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래라 그래. 그래. 불안해 하고 너 저녁에 뭐 먹지?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불안해하고 스쿼트나 한 30개 해볼까? 라고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어떤 자각이라는 거야. 자각이 뭐냐면 알아차림이거든.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게 되면, 자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는 자정작용이 일어나게 돼. 내가 이 감정을 자각한 순간 마음에는 강물이 흐르게 돼. 강물을 통해서 나의 어떤 부정적 감정, 부정적 느낌,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자각이 없이 그냥 이 불안을 외면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바꾸려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아니야,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 아니면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걸 덮어준다든지, 이 불안한 마음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행복하게 생각하자라고 바꾸려 한다든지, 이거는 뭐냐면 불안에 저항하는 거야. 저항하게 되면 흘려보낼 수 없게 돼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감정을 허용할 때 흘려보낼 수 있지만은 감정에 저항하면 지속되는 거야. 어떠한 감정이든 그 감정과 하나가 되면 보통 한 3, 4분 되면 그 감정이 사라지거든. 흘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왜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그 감정과 하나가 되기 쉽잖아. 네. 그러면 그 즐거운 감정이 한 3, 4분 지나면 없어져. 맞아요. 그렇잖아. 어떤 감정이든지. 근데 부정적 감정은 우리가 허용하지 못해. 나쁜 감정이 들면 이걸 외면하고 저항하고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부정적 감정을 지속시키는 힘이거든. 그래서 그럴 때는 삼그하면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그래라 그래. 알아차림, 허용하기, 흘려보냄. 이 과정을 통해서 부정적 감정을 흘려보내면 되는 거야. 저는 약간 지금 얘기 들으면서 좀 크게 깨달았던 게, 예전에는 그런 적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불안하다, 아니면 뭐 두렵다 이러면 아니야, 두려운 거 아니야, 기쁘게 생각하자, 그치.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그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그 불안을 지속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불안을 알아차리게 되면 내가 말했듯이 마음의 자정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 내가 좀 불안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화났구나. 내가 이렇게 뭐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갑자기 확 들어왔어. 뭔가 욱하잖아. 네. 그러면 나 욱하구나. 그러면 곧 사라져. 그런데 욱했는데 욱하지 말자. 아니야, 이 좋은 일이야. 뭐 이러잖아. 그러면 오히려 지속되는 거야. 아니면 욱한 마음을 바꾸자, 행복해 하자. 이러잖아.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가게 되면 저항하는 거거든. 그럼 오히려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저녁 뭐 먹지? 라던가 그치. 운동을 좀 해볼까? 그치. 라던가 다른 생각을. 나는 스쿼트가 제일 좋아. 불안해 안 해. 그래, 뭐 불안해할 수 있지 하면서 스쿼트를 난 30개 하잖아. 그럼 어느 순간 다리가 아파. 그러면 불안한 생각이 좀 사라져, 어느 순간. 저 하루 종일 스쿼트 하고 있어요. 해봐. 건강에도 도움되고 좋지 않을까? 스쿼트 하면서 지내면 돼. 삼그하면서. 나는 세상에 제일 좋은 만트라가 삼그 같아. 정말 삼그는 언제 하느냐, 뭔가 부정적 상황이라든지 부정적 감정, 어떤 불행한 생각이 들 때마다 삼그를 하면 돼. 일상에서 삼감하고 불행할 때 삼그하자. 그게 나의 삶의 모토야. 일상에서 삼감하게 되면 내 주변이 감사와 감탄과 감동으로 물들어 있잖아. 그럼 난 이미 그 삼감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삼감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삼그를 통해서 그 부정적 감정을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것. 그렇게 살면 삶을 좀 가볍게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삶이 가벼워지면 삶이 편해지거든. 그 편안함이 행복의 본질인 거야.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큰 깨달음을 네.
저희 챌린지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그리고 혹시 이제 영상 보시고 챌린지 궁금하신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 링크를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작가님. 수고했어요. 네. 안녕. 우리는 과거를 불평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의 걱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생각 편입니다. 생각은 시간 없이 스토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스토리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닌 지금은 우리 편입니다. 지금은 알아차림으로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과거의 후회가 만든 것이자 미래의 선물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실패가 성공이 될지, 지금의 성공이 미래의 실패가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상대성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과적 동시성이라는 것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좋음과 나쁨은 손등과 손바닥처럼 늘 붙어 있으며 지금 여기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선물이 중첩된 상태입니다. 그 알미 생길 때 알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없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생각이 지금 여기에 수렴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선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점이 길게 보일 뿐입니다. 선은 없습니다. 긴 점만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작가님. 제가 가지고 온 질문은요, 포기라는 건데요. 사실 작가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수는 고민하고 생각만 한다. 그렇지. 그리고 중수는 포기하고 차라리 다른 걸 한다. 그렇지. 그리고 고수는 그냥 한다. 그러면 이제 하수에서 바로 고수로 가도 좋겠지만은 중수만 가도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포기라는 단어에 그냥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포기는 그냥 나쁜 거야. 너무 유약한 거고 나약한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가 그때 하수, 중수, 고수 이야기했을 때 언제 이야기했는지 기억나? 아침에 일어날 그렇지, 때를 아침에 일어날 비교해서. 때. 네.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 울리잖아. 네. 그러면 가장 하수는 알람 끄고 일어나야지. 나 5분 뒤에 일어나야지. 그리고 다시 자잖아. 네. 그리고 또 5분 뒤에 또 일어나서 또 끄고. 그걸 반복하잖아.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각을 해. 네. 그 사람은 일어나야지 결심하고 일어나지를 못해. 그리고 손해를 봐. 그런데 중수는 그냥 포기해. 그냥 자자. 하고 그냥 자. 그리고 1시간 지각하고 나중에 혼나. 그런데 하수와의 차이는 하수는 잠을 못 자고 1시간 지각을 하고 중수는 1시간을 자고 지각했잖아. 그럼 잔 게 낫잖아. 맞아요. 그게 포기하는 사람이고 진짜 고수는 그냥 한다 그랬잖아. 그냥
일어나서 알람을 끄는 사람이 고수예요. 그게 전에 이야기했던 저스트의 힘이잖아.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포기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가 주는 부정적 뉘앙스가 있어.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뭔가를 포기한다 그랬을 때 강작가 언제 포기를 해? 뭐 하다 안 된다든지 안 이럴 될 때, 그치? 네. 뭘 했는데 계속 했는데 뭐가 안 돼. 네. 그게 이제 외부의 어떤 조건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질 않아. 그럼 우리는 포기를 하잖아. 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체념한다 그래. 네. 체념이 뭐냐면 내가 뭘 계속해서 바꾸고 싶어 하는데 내가 바꾸고 싶어 하는 그 현실이 바뀌어지지가 않아. 근데 그 현실이 뭐라 그랬어? 어떤 조건과 환경, 상황과 사건이라는 거야. 그 외부의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를 해. 그걸 체념이라고 그러고, 체념은 뭐냐면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꺾이는 거야. 네. 그런데 이 출발점이 뭐야? 상황이잖아. 그쵸. 외부의 조건, 외부의 환경, 현실이잖아. 현실 때문에 내가 꺾이는 게 체념이야. 그래서 체념은 되게 슬프고 뭔가 후회스럽고 부정적이고, 체념했지만은 아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고, 도전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들고, 두려움이 들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안 되니까 짜증나고, 그러면서 화나고 분노하면 그게 집착이 생기는 거거든. 안 좋은 거예요. 총 집합이네요. 그렇지. 그래서 체념을 하는 포기는 약간 소극적 포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체념했을 때는 인간은 그 부정성에서 잘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게 아까 말했던 후회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이런 부정적 감정이 생기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포기, 일반적인 체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포기가 있으면 또 다른 포기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 이제 보통 고수들이 하는 포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포기인 체념이 아니야. 고수들은 체념하지 않고 단념하는 거야. 체념과 단념은 완전히 달라. 단념은 뭐냐면 끊을 단자의 생각 염자야. 생각을 내가 끊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 후배가 자전거를 잘 타. 네. 그래서 나보고 자전거를 같이 타자 해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그 미니벨로 자전거를 샀거든. 그걸 사가지고 우리 후배랑 남산 있잖아. 네. 남산 라이딩을 했어. 네. 죽을 뻔했어. 그때 다녀오시고 그렇지. 촬영도 했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죽을 뻔했거든. 근데 우리 후배는 그 어필이라 그러는데 네. 거기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나와 똑같은 미니벨로를 타고 한 번에 올라갔어. 나는 한 2번, 3번 쉬었거든. 네. 그리고 죽을 뻔했어. 그런데 너무 그 후배가 부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몰래 연습을 했어. 네. 몰래 연습을 해서 밤에 자전거도 타고 우리 헬스장 가서 그 자전거 있잖아. 사이클, 연습도 네. 하고 그러면서 나름 허벅지를 키우고 약간 심폐지구력을 좋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했어. 네. 그게 한 달 전이다? 그래서 또 자전거를 탔다? 네. 정말 나 많이 늘었거든? 네. 그런데 난 딱 한 번 쉬었어. 오. 그런데 그 후배는 한 번도 안 쉬고 또 올라가는 거야. 또 똑같이.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빨리. 네. 그래서 난 어떻게 한 줄 알아? 어떻게 하세요? 단념했어. 어. 아, 우리 후배를 따라잡는 거는 힘들구나. 네. 그게 내 마음에서 일어났어. 그런데 하영아, 한 6개월간 내가 연습을 하니까 허벅지가 좀 좋아지잖아. 네. 그럼 이걸로 다른 걸 해볼까 싶어가지고 최근에 다시 수영을 하기 시작했어. 허벅지 힘이 좋아지게 되면 수영의 발차기가 좋아지거든. 그럼 되게 빨리 갈 수가 있어. 어차피 쟤는 10년, 20년 자전거를 탔으니까 그 경험과 노하우와 어떤 그런 시간의 힘을 내가 이길 수가 없잖아. 그걸 알았으면 그냥 단념을 해. 딴 거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영을 좀 요즘 열심히 즐겁게 하고 있어. 그게 단념이야. 단념 뭐냐면 그 시작이 마음이야. 내 마음이 원치 않아. 왜냐? 이걸 6개월 더 하면 쟤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그 시간이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면 하지 않게 되는 거야. 하지 않게 되면 내 마음 자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 네. 그러니까 체념과 단념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어떤 현실의 어떤 변화를 내가 일으키고 싶은데 그 현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현실의 시작점이 체념을 일으킨다면 나는 얘를 이기려고 내가 더 잘하는 현실을 만들고 싶은데 그 현실 때문에 내가 체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굳이 이걸 해야 될까라는 이제 생각이 그만하자라는. 그렇지. 굳이 그만하자.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안 되는 과정에서 내가 이미 많이 성장했잖아. 허벅지가 좋아지고 심폐지구력이 좋아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걸 해보자. 굳이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내가 뭐 0점에서 80점이 됐는데 80에서 81, 82,
99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난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럼 나는 다른 걸 하게 돼. 그러면 그때는 체념하지 않고 단념하는 거야. 단념하게 되면 후회하지 않고 집착도 생기지 않아. 집착이 안 생기면 인간은 괴롭지 않게 돼.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면은 조금 더 노력해보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제 그만하자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그렇지. 해봐야 되는 걸까? 그렇지. 우리가 단념을 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이 뭐냐면 내가 얼만큼 변했는지에 대한 알미 생기는 거야.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6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허벅지가 내가 커져. 허벅짐이 좋아지고 심폐지구력이 좋아졌음을 알잖아. 네. 그 변화 속에서 내가 6개월 정도 이후에는 조금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종착점 있잖아. 네. 그 종착점에는 이 6개월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좀 빠른 삶을 원하잖아. 근데 그 빠른 삶을 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내가 한 6개월, 1년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 1년 내에 이걸 못 이룰 것 같아. 그러면 종착점이 너무 먼 거야. 그러면 나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그리고 이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나 조금 이 과정이 즐거운가 한번 물어보면 나한테 즐거운 느낌이 별로 안 들어. 그러면 별로 하기가 싫어. 그리고 그 즐거움이 없는 시간 동안 6개월도 투자해서 한다는 게 나한테 좀 무의미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뭔가의 즐거움을 느끼려면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잘 해야 되잖아. 네. 즐거움이 전제는 잘함이거든. 근데 잘함이 없으면 우리는 안 하게 돼. 왜냐? 즐겁지가 않아서요. 만약에 작가님께서 이제 두세 번 쉬었다가 올라갔던 남산을 이제 한 번 쉬고 올라갔을 때, 나 잘하네를 느끼셨으면은, 그렇지. 어쩌면 계속해서 도전을 그렇지. 이어나가셨을 그렇지.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야. 단념이라는 게 단순한 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시간에 어떤 성장의 시간을 가지고 다른 거를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A를 계속 하다가 A를 계속 지속할 수가 있고 네. A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A 다시를 할 수가 있어. 나는 보통 0에서 100점까지면 한 70점까지를 채운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걸 해. 남아있는 30점에 대한 집착이 별로 없어. 그러면 단념을 하게 돼. 굳이 100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내 삶의 원칙이 70점짜리 시험지를 100장 가지는 거야. 누구는 100점짜리 시험지를 한 장 가지는 삶을 좋아하는데 나는 한 70점짜리를 한 100장 가지고 나머지를 그냥 포기를 해. 그게 단념이야. 그러면 평균은 내 삶은 70점의 삶이야. 왜냐? 어떤 사람은 100점짜리 시험지 한 장 가지고 있는 사람의 평균은 100점이잖아. 그렇죠. 나는 70점의 삶인데 다양한 70점이잖아. 넓이가 넓고. 그렇지. 그러면 그 70점에서 90점, 100점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을 단념을 함으로써 다른 즐거움을 많이 찾게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았을 때 인생을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어. 정리를 잠깐 해보면은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좀 버거운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게 내가 이걸 하면서 잘함을 느끼는지 그렇지. 즐거움을 느끼는지 그렇지. 이 정도만 생각을 그렇지. 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에 대한 알아차림이야.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거야. 그냥 무작정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게 되고 그 성장의 속도를 스스로 알게 되면 나의 목표치를 스스로 설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설정치가 내가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가 각자의 재능이 있고 각자의 어떤 기술이 있고 각자의 지능이 있잖아. 그거는 이제 그 신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과 같은 거거든. 모든 사람이 축구를 한다 해가지고 손흥민이 되는 거 아니잖아. 근데 나는 손흥민이 돼야 되겠어라고 10년을 축구했는데 안 됐잖아. 그러면 그 상황에서 체념하는 사람이 있고 단념하는 사람이 있어. 체념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체념을 한 다음에도 나 왜 손흥민이 안 됐을까라고 늘 부정적 감정에 쌓여가지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반대로 10년 했는데 안 됐어. 그럼 나 이 능력을 가지고 어디 유소년 축구팀에 코치를 해야지.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뭐 축구를 10년 했으니까 축구 유튜브를 한다든지 10년 했으니까 축구에 관련된 책을 쓴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잖아. 네. 생각을 여기서 끊고 다른 거로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게 바로 단념의 힘이라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10년간의 변화 동안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알고 네. 그 성장의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즐거웠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시간이 상실의 시간이 아니게 돼요. 상실의 시간이 아니면 이 시간은 성장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성장의 시간을 또 다른 즐거움을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단념의 힘이라는 거죠. 제가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그냥 목표에 너무 이렇게 막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좀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나 뭐 여기까지 갈 거야 하면은 그것만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는 좀 잘 안 바라보고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체념하는 사람의 특징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체념을 잘해. 희망은 희망 고문이라 그러잖아. 희망은 나의 욕망의 끝이야. 그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희망은 반드시 고문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포기라는 어떤 부정적인 그리고 체념이라는 부정적인 어떤 감정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나는 희망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약간 선호하는 삶을 살아. 이걸 더 선호해. 이걸 선호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거를 뭐 중간에 단념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집착이 안 생겨.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를 타서 우리 후배보다 더 잘 타는 그런 나를 선호하잖아. 그러면 그 선호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 근데 안 되잖아. 네. 안 되면 나 그만할래 이러다가 하더라도 내가 크게 상심할까? 그렇진 않아. 그냥 선호 정도. 선호할 뿐이니까. 이게 좋지만은 안 돼도 괜찮아. 다른 게 있으니까. 짜장하고 짬뽕을 먹으러 갔어. 네. 나는 짜장을 먹고 싶어. 네. 근데 우리 후배가 형 더운데 우리 냉짬뽕 먹자래. 그래서 알았어 뭐 냉짬뽕 먹지. 시켰어. 근데 주방장이 잘못 들어가지고 온 짬뽕이 나왔어. 네. 내 친구는 짜증날 거 아니야. 나는 맛있게 먹어. 그거를 선호하는 삶이었으니까. 그렇지. 체념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선호하는 삶은 단념해도 즐거운 거야. 냉짬뽕을 먹겠다는 생각을 단념하고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짬뽕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나는 단지 냉짬뽕을 선호했을 뿐이지 다른 짜장과 짬뽕을 먹어도 난 즐거운 거야. 그게 단념의 힘이야. 그 차이를 알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과 괴로움이 해결이 돼. 오늘 정어를 안 쓰고 평어를 써서 그런가요? 별로 어쩔 수 생각도 없습니다. 못 하고 나도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막 대화를 하다가 맞아요. 이게 촬영이 시작되다 보니까 네. 뭐 그럴 때도 있지 뭐 우리 컨셉이니까. 네. 그러면은 포기를 좀 쉽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틈 막히면 얼마 해보지도 않고 그냥 멈춰버리고 다른 걸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사실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이런 습관을 조금 고쳐보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다른 개념인데 뭐 A라는 걸 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B를 하고 또 B를 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C를 하고 이거는 있잖아 내가 아까 말했던 단념도 아니고 맞아요. 체념도 아니야. 뭔가를 해야 단념하든 그렇지. 체념을 하든 그렇지. 하거든요. 뭔가 내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그런 시간을 투자하는 거 없이 그냥 오락가락 이도 저도 아닌 그런 거잖아. 그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뭐라 그럴까 약간 우유부단한 삶이야. 우유부단한 삶이고 단념은 뭐냐면 약간 자유로운 삶이야. 아까 말했듯이 어떤 목표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고 가볍게 사는 게 좀 단념한 삶이야. 내가 아까 선호한 삶이라고 했잖아. 희망하는 삶 대신에 선호하는 삶. 욕망을 충족하는 삶이 아니라 욕구를 채우는 삶. 그게 목표에 도달하더라도 끝까지 도달하지 않고 한 7, 80%에 만족하는 삶이거든. 그러면 자유로워져. 근데 강 작가가 말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유부단한 느낌이야. 네. 한 그거는 10% 정도밖에 그렇지, 안 하는. 그렇지. 네. 그거는 자유롭지도 않고 즐겁게 사는 것도 아니고 충실히 사는 것도 아니야. 진짜 우유부단하게 사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작가가 있거든. 폴 발레리인가? 뭐 그런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전에 무슨 말 했냐면 새의 가벼움은 깃털의 가벼움이 아니다 했어. 새의 가벼움은 깃털의 가벼움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새는 깃털의 가벼움으로 나는 게 아니야. 새의 가벼움으로 나는 거야. 깃털은 떨어지잖아. 부유할 뿐이잖아. 네. 그치. 그건 나는 게 아니야. 새는
새 안에 있는 뼈가 공기로 차 있잖아. 그치? 새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 우리는 깃털의 어떤 가벼움 때문에 새가 날 수 있다 그러는데 네. 깃털은 떨어뜨리면 날 수 없이 그냥 떨어지는 거야. 네. 그게 부유한 삶이야. 근데 새는 어떠냐면 자유롭게 비상할 수가 있잖아. 네. 날 수가 있고 자유롭게 올라갈 수가 있고 올라가게 되면 지선이 높아지니까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더 자유롭고 더 창의적으로 더 통찰력 있게 살 수가 있는 삶이 새의 자유로운 삶이야. 네. 그게 가벼운 삶이라는 거야. 그게 아까 말했던 집착하지 않는 단념한 삶이고 그냥 A, B, C를 하든 뭐든 쉽게 포기하는 삶은 깃털 같은 삶이야.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그냥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깃털이 이렇게 흔들리고 글로 갔다가 어떤 조건에 내가 해당되면 절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거는 깃털 같은 삶을 사는 거고 내가 말하는 거는 어떤 새의 자유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날갯짓을 해야 되네요, 그렇지. 결국에. 결국에는 그 날개짓이라는 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 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포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도, 그리고 너무 쉽게 포기를 하시는 분들께도 조금의 이렇게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고독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괴로운 이유는 방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삼간의 고독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삼간의 고독이 뭘까요? 시간, 공간, 인간의 고독입니다. 방 안에 혼자 있는 공간, 홀로 보내는 시간, 그 속에 혼자인 나. 삼간의 고독은 외로움이고 이 외로움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 안에 홀로 있는 나를 방 안에 홀로 있다라고 인식하는 또 다른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방 안에 홀로 있다고 느끼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걸 고독하다, 외롭다 느낄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있을 때는 판단, 해석, 인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판단과 해석은 그것과의 거리를 통해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담이 혼자 살 때는 외로움을 그리고 고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브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이브가 없어졌을 때 아담은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고독한 나를 바라보며 너 고독하구나 라고 인식하는 또 다른 존재가 너 고독해 라는 생각, 감정, 느낌을 전할 때 우리는 고독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무의식입니다. 우리는 늘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몸과 이름을 가진 사람과 알아차리는 영혼의 소울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소울 그룹이 우리의 수호천사입니다. 그들이 나를 알아차리고 나를 생각하고 느끼게 하며 나를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나의 날개짓에 상승 기류를 보내기도 하고 나에게 시련과 상처를 전하기도 합니다. 날개짓을 한다고 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상승 기류를 그들이 보냈기에 자수성가했다라는 착각에 나는 빠져 있는 겁니다. 시련과 상처를 왜 줄까요? 그건 성장을 위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뒤에는 늘 우리의 수호천사가 존재합니다. 그 연결성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창조하며 그것을 즐기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겐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제 의심이 가는 그 상황에서 알아차림으로써 이렇게 의문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의심을 품는 삶을 살게 되면 늘 좀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어떤 바이브, 우리의 기분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타 역할을 해요. 우리가 왜 뭔가 일을 할 때 되게 설렘을 안고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일의 프로젝트가 꽤 훌륭한 방향으로 흘러가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 어떤 설렘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을 안고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강 작가님도 그런 일 많잖아요. 네. 저 말씀해 주시는데 딱 들었을 때 초행길 그 전에 이렇게 예를 들어 주셨잖아요. 초행길이 좀 두렵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행을 가면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밝고 새로운 환경을 가면은 되게 설레잖아요. 그런 거랑 또 어두침침한 진짜 그 골목길에 들어서는 거랑 이 마음가짐이 달라서 그런지 그 차이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게 아까 말했던 알아차림이에요. 여행에서는 초행길을 가더라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이게 여행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행은 처음 가본 곳을 가는 거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여행하고 있구나라는 알아차림이 생기게 되면 그 초행길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말을 잘했는데 그게 의심하는 삶과 의문을 품는 삶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이런 길을 가면 아, 이게 어떤 게 나올까 의심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잖아요. 설렘도 있고. 그 설렘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긍정적 사고라는 거예요. 의심은 부정적 사고를 하면서 사는 삶이고 의문, 질문은 긍정적 사고를 하면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 밑바탕에는 의심은 두려움이 있지만은 의문은 호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싶은 거. 여행 가면 남들 다 갔던 데를 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나만의
새로운 곳을 가게 되면 뭐가 나올까 되게 궁금하잖아. 호기심. 그러면 의문을 품어. 뭐가 있을까? 그럼 스스로에게 직접 질문하게 되고. 그러면 질문하게 된다는 것은 스스로 성장하는 거고, 의심을 품으면 자신을 보호하다 보면 계속 퇴보를 하게 되거든요. 새로운 거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하는 삶과 퇴보하는 삶의 가장 큰 차이는 의문을 품는 삶과 의심을 품는 삶의 차이인 거고, 그걸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바로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여행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 내가 초행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 내가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구나,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구나, 내가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구나라고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의심을 넘어서 뭐 추궁을 하고 이렇게 좀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어떤 식으로 대해주는 게 좋을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거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원칙 3가지만 딱 지키면 돼요. 네. 일단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만나면 돼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맞아요. 굳이 그 사람들을 안 만나더라도 세상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런데 굳이 그렇게 나를 의심하고 나를 시기 질투하고 굳이 나에게 산부를 표하는 사람 만날 필요 없어. 나와 함께 삼감을 표현하면서 서로 상감을 주고받으면서 살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일단 난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 네. 그런데 두 번째, 그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직장 동료다. 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되 그들에게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라는 원칙을 세우면 돼. 그 사람이 나를 의심을 한다. 그래, 관심은 가져줘. 그게 일종의 예의니까 너 그렇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 정도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눈치를 볼 필요는 없어.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을 가지면 그때는 늘 삼가하면 돼. 너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그래, 너 항상 늘 의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넌 그래라 그래. 난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렇게 흘려보내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면 삼그를 하면 되고. 네. 세 번째,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3사람 이상이다. 그러면 그들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봐야 돼. 내 주변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을 멀리하면 안 되고 내가 그런 의심병이 아닌지 살펴봐야 돼. 늘 삼불하는 사람은 삼불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고 삼가미들은 삼가미들하고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병을 가진 사람은 늘 주변에 의심하는 사람들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면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너무나 좋은 삶의 계기가 될 거예요. 제가 거울 같은 그렇지. 그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 타인은 내 마음을 투영하는 거울이잖아. 내 마음이 의심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의심하는 사람밖에 없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멍멍이 눈에는 멍멍이가 보이듯이 내 눈에는 뭐가 보일까? 내가 보이는 거. 내 눈엔 내가 보인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주변에 보인다는 거. 내 주변이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주변에 의심하는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은 어떻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작가님이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그 내 주변이 행복해지면은 나도 행복해진다. 그렇지. 그거랑 똑같네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의심병에 가득 차 있으면 그들을 가장 좋게 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의심병으로부터 치료를 하게 하는 건데 그게 쉽지는 않다면 도망을 가고 다른 곳으로 상감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많은 곳으로 많은 도망을 가고 그게 힘들다. 아니면 삼그하면서 흘려보내고. 그런데 너무 많다. 그럼 나를 한번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의심이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의문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키가 169cm라면서 키가 작아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소개팅을 나가면 키가 작다고 퇴짜를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169면 키가 작나요? 아니, 169면 키가 작으니까 작다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키가 169라는 것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68에 비해서는 큰 것이고 70에 비해서는 작은 것입니다. 169라는 존재의 실상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나의 주관적 해석이 169는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관적 인식을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169는 작은 키다 라고 사실화해서 착각의 세상에 빠져 살아갑니다. 즉 169는 작다 라고 판단하는 세상 속에 나를 편입시킵니다. 주관적 인식을 객관적 사실로 전환하고 착각의 세상에 빠져 괴롭게 살아갑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난하다라는 주관적 인식을 객관적 사실로 전환하고 그런 사실이 진실인 착각의 세상을 만들어 그 속에 자신을 놓고 가난하고 괴롭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69는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169입니다. 100만 원의 잔고는 많은 것도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100만 원의 숫자입니다. 700원의 돈도 많은 것도 적은 것도 아닙니다. 500원을 기부하기에는 충분한 돈입니다. 그게 풍요의 시작이고 부의 순환이며 부자라는 인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작다, 나는 가난하다라는 주관적 인식을 스스로 알아차려 보세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의 세상을 스스로 만들지 마십시오.